알고리즘, 직관력 가지기 이런 주제인데 우선 이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참가하신 분들이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혹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이크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으로 답변 주셔도 됩니다. 코드가 돌아가는 구조. 네. 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수학 공식. 음, 그렇죠. 수학 공식 혹은 뭐 로직을 갖춘 코딩 이런 이미지가 떠오른다. 음, 저희가 아마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거는 일반적인 알고리즘 범주가 있는데 그 개념으로 치면 어떤 정보 처리 방식 이걸 그냥 다 알고리즘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수학 공식과 사실 전혀 연관이 없을 수도 있고 또한 로직이라기 하기보단 그냥 코드 자체가 돌아가는 거가 그 방식 자체를 그냥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개념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는 데이터 구조에 관한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구조는 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잠시만요. 이게 마이크 소리가 겹치는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우선 제가 크게 오늘 흐름을 말씀드리면 정보가 뭐냐? 정보에서부터 우선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타입, 데이터 타입, 그리고 뭐 데이터 구조,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구조들을 일상에 비유를 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한번 쭉 살펴보고요. 그리고 여기 또 다른 큰 주제인 직관, 어떻게 이 알고리즘에 대한 거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래서 실제 비유를 통해 여러분이 약간 머릿속에 충분히 상상을 하시면서 뭐 큐브, 뭐 그래프, 뭐 트리 이런 구조들이 그냥 느낌으로 딱 와닿게 이게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감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게 오늘의 최종 목적이고요. 아마 시간은 뭐 짧게는 1시간, 길게는 한 2시간까지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시작을 정보부터 할 거예요. 정보가 뭐냐? 뭐 여러분이 혹시 전자시계 말고 옛날에 그 괴종시계나 이렇게 태엽이 있는 그런 시계를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 그 시계를 잘 보시면 분명히 그런 시계 태엽이나 이런 뭐 플라스틱으로 구현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나무로 구현되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시계가 돌아가는 원리가 있는 걸 알죠. 근데 그게 그 시계에 대한 매개체와 별도인 거를 우리는 인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시계뿐만 아니라 혹은 뭐 드라이기가 있다. 그러면 드라이기가 돌아가는 원리 자체가 이제 드라이기 자체와 분리돼서 따로 표현되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 그거를 이제 정보라고 정의를 할 건데 사실 개발 일을 한다 이러면 사실 정보를 다루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정보를 구체적인 컴퓨터 위에 그대로 작동할 수 있게 구현을 하는 행위를 이제 코딩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어떤 프로그래밍 작업은 한 80%는 그냥 추상적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설계하는 일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우선 저희가 딱 어떤 그림을 가지고 가야 되냐. 제가 지금 거의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아까 그 시계 원리처럼 추상적인 그런 개념을 쭉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그게 실제 구현되는 행위는 완전 좀 별도로 분리될 수 있는 행위다. 우선 이 구분 감각을 딱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이게 바로 채팅이라든가 반응을 좀 알려주시면.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몇 가지 제가 용어를 좀 정의를 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를 정확하게 이제 감을 잡고 뒤에 딱 알고리즘을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이해를 훨씬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타입. 타입이라는 용어가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데 문맥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정의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 불리언 타입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true랑 false 이런 각각의 값들이 있는데 그 값을 하나로 묶어주는 개념을 이제 타입이라고 해요. 그러면 문자열 타입은 뭐냐? 문자로 정의된, 예를 들면 뭐 A, B, C 이런 정보들을 하나로 묶는 것 자체를, 그 하나의 분류를 하는 거를 이제 타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정의를 미묘하게 이제 잘 살펴보시면 제가 true, false를 이제 불리언 타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참 거짓은 불리언 타입이 아닌가? 이제 질문이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답변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참 거짓도 이제 불리언 타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0이랑 1은 불리언 타입인가?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는 그렇죠. 0, 1도 이제 불리언 타입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미묘하게 그 정보 간의 상하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불리언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어떤 정보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 이 의미고, 그 의미가 이제 뭐 반대라던가 뭐 이런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더 하위 개념으로 0, 1이 될 수도 있고 true, false가 될 수도 있고 참,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상하 관계가 이제 생기는 거죠. 다르게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어 뭐 법 같은 경우에 저희가 헌법이 가장 위에 있고 거기 안에 있는 법들은 헌법을 기본적으로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더 상하 관계가 있고 위치상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위치, 위상 관계가 좀 다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어떤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을 해도 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한 단계 위에 개념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제가 불리한 타입이 true, false가 있다. 아, 그러면 뭐 두 가지 정보를 구분하는 뭐 그런 타입이구나. 아니면 문자열 타입이 있다. 그러면 뭐 문자열이 사실 영어도 될 수도 있고 한글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유니코드로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류를 이제 문자열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다음 이제 데이터 타입은 뭐냐? 여기서 앞에 단어가 데이터라고 붙었는데 정의를 보면 이게 동작이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만약 제가 불리한 데이터 타입이다. 그러면 아까 뭐 true, false 정보뿐만 아니라 이 정보로 할 수 있는 동작까지 추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true, false면 예를 들어 이 true를 false로 바꾸거나 false를 true로 바꾸거나 뭔가 전환하는 이런 동작까지 추가가 되거나, 혹은 뭐 인티저 타입이다. 그래서 뭐 정수가 들어있다. 그러면 정수에 어떤 다른 정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뭐 나누거나 곱하거나 이런 동작 자체가 들어가서 그 값뿐만 아니라 동작까지 통틀어서 어,
개념을 묶어 놓은 걸 데이터 타입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는 또 이해되시나요? 혹시나 약간 헷갈린다 이러면 중간에 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설명하는 부분 마치고 또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네. 또 여기 참가하는 것 좀 좋은 이유가 이게 제가 정확하게 질문하시는 분에 딱 맞게 더 비유나 설명을 자세히 할 수 있으니까 네, 질문 있으시면 그냥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타입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abstract data type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여기는 이제 개념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약간 일상적인 비유를 좀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스택으로 비유를 들죠. 제가 있는데 갑자기 어떤 놀이를 하나 하자라고 시작을 하는데 제가 책을 한 권씩 주는데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제가 이렇게 책이 있는데 책을 한 권씩 주는 거예요. 한 권씩 주면서 어떤 놀이를 할 거냐면 내가 책을 줄 건데 내가 나중에 책을 주다가 내가 책을 다시 달라고 하면 가장 최신 책을 줘. 이런 별로 재미없는 그런 놀이긴 한데 이제 그런 놀이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책을 한 권 주고 두 권 주고 뭐 세 권 주고 그 한 권, 두 권, 세 권을 만약에 1번 책, 2번 책, 3번 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3번까지 책을 줬다가 다시 이제 나 책 줘라고 하면 이제 3번 책을 돌려주고 또 책 줘 하면 2번 책을 돌려주고 다시 책을 뭐 5번 책을 넣었다가 다시 5번 책 줘 하면 5번 책을 다시 돌려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하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책을 가지고 했는데 이 동작을 봤더니 첫 번째로 제가 준 책 혹은 이걸 푸시한다라고 할게요. 첫 번째로 제가 푸시를 한 게 가장 마지막에 돌아오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준 게 가장 첫 번째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동작이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뭐 제가 1, 2, 3번 줬는데 달라라고 하니 중간에 갑자기 2번을 줘버리면 물론 물리적으로야 두 번째 책을 그냥 돌려줄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그런 규칙을 정했으니까 그 규칙에 맞게 이제 줘야 되는 제약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규칙을 보통 처음에 들어갔던 게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 해서 뭐 많이 들어보셨죠? FIL로 해서 first in, last out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동작하는 거를 이제 스택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제가 책을 가지고 했는데 이걸 물리적으로 이제 쌓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보통 이런 동작을 할 때 스택을 보시면 이런 이미지 많이 보셨죠? 쌓여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책을 받을 때 제가 이렇게 쌓아버리면 거의 생각도 없이 그 놀이를 잘 할 수 있죠. 받은 순서대로 쌓은 다음에 달라라고 하면 그냥 위에 거만 주면 되니까. 그러면 또 더 받고 나서 또 달라라고 하면 위에 거 주고 위에 거 주고 위에 거 주고 위에 거 주고 이제 여기 또 뒤에 언급하겠지만 특별한 케이스는 이제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래? 약간 이런 케이스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없으면은 뭐 없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책이 사실은 막 100kg으로 된 돌로 된 책이라고 합시다. 석판으로 된 책이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쌓기에는 우선 이렇게 쌓는 거와 너무 100kg가 무거우니 받은 거를 옆으로 쌓는 거랑 이게 진짜로 저희가 100kg 책을 이렇게 쌓는 거를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옆으로 쌓는 게 사실 힘이 훨씬 덜 들겠죠. 이거는 이제 높이 쌓으려고 하면 훨씬 더 이제 보통 힘든 일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이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물리적으로 보니까 실제 이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구현 방식,
그러니까 실제로 뭐를 매개체로 하냐에 따라 뭔가 다른 점이 생기죠. 이 다른 점이 뭐로 볼 수 있냐면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비용은 이제 뭐 실제로 뭐 사업을 한다라고 했으면 인건비를 뭐 친다라고 하면 뭐 인건비가 다르게 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있지만 이제 저희가 다루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만 다룰 건데 바로 뭐냐면 시간 그리고 공간 이제 이 두 가지 비용 그래서 어떤 게 더 공간을 많이 차지하냐 뭐 컴퓨터 관점에서는 이제 메모리를 얼마나 많이 차지하는가 시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빨리 하는가 그래서 컴퓨터 입장에서는 뭐 CPU 시간이 얼마나 덜 드나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원래 이제 설명을 하고자 했던 ADT는 뭐냐 말 그대로 추상적인 데이터 타입인데 데이터 타입이 아까 어떤 값들과 동작을 묶어 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스택을 잘 ADT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스택이 동작하는 동작 이제 여기만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책이든 뭐든 모르겠는데 어떤 안에 데이터 형태가 똑같고 그 데이터 형태가 들어왔다가 이제 아웃풋이 나갈 때 들어왔던 타입이 그대로 나가고 이런 정의만 있는 것 자체가 이제 ADT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구현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책으로 되어 있든 혹은 돌로 된 뭐 석판으로 되어 있든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만 다루는 게 ADT인데 그러면 이런 구현하는 부분이 뭐냐? 이제 이 부분이 데이터 구조예요. 그러면 구현을 하는 동시에 사실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냐 공간이냐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구현하는 방식에서 이제 알고리즘이 차이가 나버리는데 여기에서도 만약에 저희가 돌을 옮기거나 책을 쌓는 행동 하나하나를 엄청 잘게 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구조, 책을 위로 쌓는 구조에서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첫 번째 책을 받아서 바닥에 넓게 넓게 이렇게 깔죠. 그 다음 책을 받으면 이 책 위에 깔고 그 다음에 받으면 거기 위에 깔고 다시 요청이 오면 제일 책 위를 찾은 다음에 그 책을 건네주고 이런 행동 하나하나를 다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방식과 이렇게 석판을 옆으로 쌓는 방식 이 경우에는 만약에 100kg짜리 돌이 있다. 세로로 세워서 잘 잡고 있다가 또 다른 돌이 온다. 그러면 그 옆에 또 잘 세워두고 또 돌이 오면 잘 세워두고 그래서 만약에 다시 내보내야 되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돌을 밖으로 내보내고 분명히 FILO 방식인데 행동하는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알고리즘 혹은 행동 방식을 각각의 다른 어떤 로봇 혹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알려준다라고 치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 abstract 데이터 타입이라도 알고리즘이 다를 수 있다. 구현하는 경우에 다양한 알고리즘 그리고 각 알고리즘마다 비용도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자, 없으시면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ADT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array, 뭐 리스트, 해시 테이블, 뭐 q 스택, 뭐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의 일종인 트리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보자 지금 다 설명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어떻게 할까요? 몇 개 약간 궁금하신 거? 이게 또 너무 기본적인 거라 제가 뭐를 아시고 뭐를 모르시고가 이제 정확하진 않아서 혹시 이거는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어레이와 리스트를 섞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가? 음, 여기서도 이게 각 언어마다 이제 동작은 비슷한데 어떤 데는 어레이 객체를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제 리스트 객체를 쓰기도 하고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사실 개념이 많이 혼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제가 ADT 관점에서 그래서 구현이 아니라 이 개념적으로 두 개가 우선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보면 이제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보가 줄지어서 있는 그러니까 줄지어 있다 물리적으로 줄지어 있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 줄지어 있는 정보면 이렇게 인덱스를 통해 접근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순서대로 순회할 수 있는 형태를 어레이라고 그래요. 리스트는 뭐냐? 리스트는 어, 이런 인덱스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인덱스를 통해 접근을 하면 다음 이제 정보를 접근을 할 때 바로 옆에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음 거에 주소를 알고 주소를 통해 접근을 하는 이제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미묘하긴 한데 보통은 이 개념을 거의 구현할 때도 이제 따르게 해서 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건 어레이다라고 하면 물리적으로도 메모리 주소 옆에 구현이 되어 있겠다라고 거의 예상하게 되고 이제 리스트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얘 구현체 자체가 메모리상 바로 옆에 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약간 극명하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 배열이 있잖아요. 어레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객체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저희가 뭐 푸시를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인덱스를 통해 접근도 할 수 있고 이런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얘가 그러면 실제 구현체도 이렇게 메모리 옆에 주소로 이렇게 생기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사실 해시맵에 가깝게 구현이 되어 있긴 한데 딱 그 경우만 봐도 이런 개념적인 어레이와 실제 구현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원 질문인 이제 섞어서 사용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실제 예시를 보면 개념상은 어레이로 정의를 해놨는데 이렇게 어레이처럼 동작하게 해놨는데 구현체, 데이터 구조 자체는 리스트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반대 경우도 이제 있어요. 리스트로 해놨는데 컴파일러가 예를 들어 최적화를 하면서 얘는 데이터 구조 붙어 있는 게 훨씬 효율적인데 라고 해서 거의 어레이처럼 변환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미묘하다. 답변이 되셨나요? 음, 네. 그리고 뭐 또 혹시 다른 분 음, 네, 없으시면
자, 여기에서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 구조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데이터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지금 보시면 쭉 알겠지만 데이터 구조도 당연히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 있냐 플러스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냐 이게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작에 대한 방식이 혹은 알고리즘이 구현하는 방식에 따라 엄청 다른 거고 그러면 보통은 어떤 동작을 주의 깊게 저희가 살피냐 뭐 기본적으로 이제 크루드라고 일컬어지는 만들거나 혹은 편집하거나 삭제하거나 그 다음에 정렬하거나 혹은 탐색하거나 이 동작 자체를 다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살펴보냐 내가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한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데이터 구조를 사실 만들어야 될 건데 그러면 DB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냐를 따져보는 거죠. 당연히 뭐 새로운 정보를 생성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뭐 편집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뭐 삭제 그리고 정렬은 사실 안 중요한데 예를 들어 탐색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 구현체와 이 그 어떤 구현체가 있을 때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이 있을 때 이 방식에 대한 비용을 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짜니까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비용이 조금 많이 발생하네. 근데 여기서 이제 비용을 측정하는 게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O 노테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디테일을 가면 뭐 알고리즘의 어떤 데이터가 많아짐에 따라 복잡도가 이렇게 변화하는 게 있다라고 할 때 여기서 upper bound, lower bound 이런 개념이 있어요. 복잡해져도 최대 맥스 이런 바운더리 그리고 최소 바운더리. 근데 보통 O 노테이션 하면 여기 upper bound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약간 길어질 수 있어서 그건 우선 생략을 하고 그래서 복잡도를 이렇게 측정하는 방식이 있다, 표현하는 방식도 있다라고 하고 하나 이제 발상만 얘기해 드리면 여기서 막 O 노테이션 계산을 하는 걸 보시면 만약에 막 n 제곱해서 막 2n 뭐 이런 식으로 막 시간 복잡도가 나왔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복잡도는 O(n) 제곱 이거랑 똑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발상은 뭐냐면 데이터가 막 1000개, 10,000개 이런 게 아니라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1억 개 약간 이렇게 엄청 큰 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숫자가 커지다 보면 작을 때는 얘가 좀 의미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이제 이 정도는 뭐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다. 이게 거의 한 1억 년 걸리고 이거는 뭐 280년 걸린다. 그러면 1억 년에 비해 얘는 시간이 걸리는 게 거의 무시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잡도라는 게 엄청 큰 숫자를 가정하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라서 이런 작은 것들은 거의 무시하고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딱 왔을 때 우린 데이터 구조 그리고 데이터 구조가 필요한 어떤 동작들 그리고 그 동작을 정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혹은 동작을 정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고 그 알고리즘마다 비용이 다르다까지 이해되셨나요? 지금까지 저희가 쭉 왔던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뭐구나 ADT는 뭐고 데이터 구조가 뭐냐 어떤 비용이란 것 자체가 실제 구현을 할 때에만 발생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방식이라도 내부적으로는 사실 엄청나게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구나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지금까지는 또 약간 개념적인 얘기였는데 이번엔 조금 방향을 바꿔서 조금 심리학적인 얘기를 잠깐 하고 갈게요. 왜냐면 우리 목적은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알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직관적인 게 뭐냐? 뭐 직관이란 용어 자체는 이제 심리학에서 용어 정의하는 방식도 좀 다양하게 있긴 한데 이제 제가 임의로 뭐 임의보다는 제가 하나를 정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직관적이다라고 하면 다 자기의 경험에서 온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어떤 의사가 수술을 하고 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지금 제가 표현을 정의도 하기 전에 표현을 쓰고 있지만 직관적으로 여기 뭔가 위험하다 아니면 여기 뭐 피가 새고 있다 이런 걸 느낀단 말이죠. 이게 영어로 하면 gut feeling이라고 해서 뭔가 배 혹은 장에서 올라오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느낌이 어디에서 올라오냐?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냥 순식간에 자기가 억지로 생각을 짜내는 게 아니라 그냥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다양한 경험이 기반이 돼야 그게 가능한데 그러면 경험에 기반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얘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직관적이라는 게 딱 정답이다는 아닌데 자기의 경험에서 가장 뭔가 알맞는 상황을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건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처음에 경험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럼 경험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뭐 알고리즘을 공부를 하거나 하실 때 어, 처음에 뭐 알고리즘이 쫙 나열이 되어 있으면 걔를 다 분석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분석을 할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이제 그게 진짜 중요한데 처음에 그냥 대충 넘어가면 나중에 그런 경험이 쌓여봤자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첫 경험을 하실 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정확한 이해라고 하면 어떤 거냐? 어떻게 보면 관점을 다양하게 하는 게 정확한 이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흔한 비유 있잖아요. 뭐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한다. 근데 이 코끼리를 엄청 복잡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인간이 한 번에 머릿속에 복잡한 개념을 다 넣을 수 없으니까 약간 이렇게도 만져보고 저렇게도 만져보고 그래서 그 다양한 관점들이 합쳐졌을 때 그냥 코끼리는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관점들을 살펴볼 거냐 해서 알고리즘 관점에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제 제가 경험했을 때는 이 세 가지를 딱 살펴보면 웬만한 알고리즘은 이제 좀 연습을 하면 그냥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더라. 인데 첫 번째는 뭐냐? 발상. 발상에 대한 거야. 발상에 대한 예를 들면 어, 뭐 그래프를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이제 그래프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그래프에서 이제 탐색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 뭐 그래프에 대한 건 제가 나중에 간단한 활동이 있으니까 그때 더 자세히 할 거긴 한데 이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모두 다 방문을 하고 싶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방문하는 방식 혹은 방문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있을 건데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 발상이 있죠. 흔히 들어보셨던 DP 우선이냐 아니면 넓이 우선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깊이 우선에서의 중요한 발상이 뭐가 있냐면 거기 안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리커전이라고 해서 회귀 방식으로 얘를 문제를 해결하겠다. 혹은 이제 스택 방식으로 얘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그 발상, 이 발상의 이런 중요한 어떤 알고리즘마다의 가장 큰 발상이 있단 말이죠. 배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렬을 할 때 뭐 아마 대표적인 것들이 뭐 가장 아마 처음 배우시면 이제
버블 소트라고 해서 하나하나씩 다 보는 이제 그게 이제 그런 발상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씩 다 보는 게 조금 비효율적이다라고 해서 각각 나눈 다음에 뭐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하죠. 나눠서 작은 거 정렬하고 다시 합쳐서 정렬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는 발상 또 버킷 정렬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씩 뭉탱이로 묶어서 정렬을 하고 또 합치고 하는 이런 버킷에 대한 뭉탱이로 나눈다라는 발상. 그래서 주요 알고리즘마다 이런 발상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발상 자체를 우선은 찾아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분과 상호작용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 그래프라고 했을 때는 우선 정의가 항상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노드며 이거는 뭐 엣지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얘를 이동한다. 아니면 여기서 이동을 하기 전에 주변에 뭐가 있는지 판단을 한다. 그래서 이런 동작 하나하나가 뭐가 이루어져 있는지 조금 더 현미경으로 보듯이 작은 단위로 잘라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으로 보면 그냥 보이는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자세히 잘라보면 그 미묘한 거 이게 다음 게 있는가 없는가 판단을 한다 이런 것들 왜냐면 나중에 코드를 짜실 때 있는 게 없는 게 판단을 한다 자체가 if문을 쓰냐 안 쓰냐의 차이기 때문에 그런 미묘한 판단 그런 것도 이제 다 생각을 하셔서 잘게 쪼개서 얘를 우선 분석을 하는 그러면 이렇게 크게 했고 약간 높이로 보면 발상이 제일 조금 높은 추상이고 그 다음 아래가 이제 이렇게 행동과 구분 혹은 정의를 나누는 건데 더 작게 보시면 더 작다 혹은 약간 뭐 가로로 해서 비슷한 추상 레벨일 수도 있는데 조금은 컴퓨터스럽게 보는 거예요. 컴퓨터스럽게 보는 게 뭐냐면 반복이 있다? 아 그럼 for문이다. 아니면 이 판단을 한다? 아 if다.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뭔가 바꾼다? 이러면 당연히 중간에 어떤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겠다. 그 바꾼다는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 첫 번째 박스에 1이라는 숫자가 있고 두 번째 박스에 2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추상 레벨에서 봤을 때 이 동작이 만약에 이 두 개를 스왑한다 혹은 바꾼다라는 동작으로 하면 그냥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스왑 바꾸네 이렇게 행동을 정의할 수 있는데 실제 컴퓨터가 이렇게 바꿀 수 있냐?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컴퓨터가 이 정보를 두 개 바꾸려면 무조건 박스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1번, 2번 이렇게 있다. 흔히 보셨죠? 그러면 임시 박스, TMP 박스를 해서 우선 얘를 복사를 하는 거죠. 1번 정보를 여기에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덮어 쓰고 그 다음에 얘를 쓰고 이렇게 수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박스의 존재를 인지를 못하시면 코드를 못 짜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스러운 건 뭐냐? 약간 메모리 혹은 이런 for문, if문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보통 수도 코드라고 하는데 그런 추상적인 코드는 여기 두 번째 레벨에서도 다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더 구체적인 구현으로 가시면 이제 이렇게 분석한 내용이랑 거의 대응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또 이해되시나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직관의 또 다른 측면이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무의식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이 무의식에서 빠르게 올라오려고 하면 이제 단순히 그냥 수학적인 기호
아니면 뭐 텍스트 이런 수준이 아니라 더 많은 감각을 붙여야 이 정보가 빨리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만약에 제가 이런 수합을 하는 이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지금 시각적인 정보로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제가 소리를 덧붙여 볼게요. 무슨 얘기냐? 이 템프라는 박스 혹은 변수가 생기는 그 순간에 어떤 소리가 난다라고 쳐요. 뭐 예를 들면 뭐 탁 뭐 이런 소리가 난다거나 탁이라는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얘가 복사되는 소리를 또 한번 잘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샤라락 뭐 이런 소리가 난다. 그러면 이 전체 과정을 제가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하면 소리가 어떻게 나겠어요? 탁, 샤라락, 샤라락, 아, 탁, 샤라락, 샤라락, 샤라락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 수합하는 행위가 정보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동이 되는구나에 대한 직관이 혹은 감각이 지금 더 생겼죠. 근데 여기에 제가 만약에 색깔 정보를 넣어서 이 템프라는 거에 얘는 임시라서 아예 뭐 굳이 연두색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다른 색깔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템플을 생성하는 이 행위 자체와 또 이렇게 복사하는 행위 자체도 완전 색깔이 다른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전환하는 이 과정이 훨씬 더 이제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감각적으로 내가 만들기 위해서 소리도 넣어보고 아니면 뭐 색깔도 넣어본다라고 했을 때 아마 실제로 혼자 해보시면 딱 어느 부분이 이제 딱 어려울 수가 있냐? 얘는 똑같은 건가? 아니면 이런 얘가 뭔가 소리가 나야 되나? 혹은 이게 중요한 정보인가? 약간 이런 판단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실제 코드를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본인이 분석을 해서 넣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넣고 완성을 하면 그 과정에서 그 미묘한 디테일을 본인이 이제 다 챙겨갈 수가 있고 그거 자체가 본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이제 정보가 한번 가공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좀 여러 번 반복을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정보를 수합을 해야 되더라. 그러면 머릿속에 바로 그냥 템프 변수를 자기가 설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엄청 쉬운 예를 들긴 했지만 이 Q든 혹은 더 복잡한 데이터 구조가 되든 그거 자체가 다 숙달이 되다 보면 복잡한 데이터 구조도 거의 직관적으로 바로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이 돼야겠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 하나하나 자체가 지금 코드 한 줄 한 줄에 다 대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전체 과정 자체를 이제 흔히 이제 수합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알고리즘을 분석을 한다. 그리고 그걸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싶다. 이러면 적어도 이 세 가지 방식, 관점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시고 많은 감각을 붙여서 반복을 하시라.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알고리즘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제 알 수 있고 또 하나를 더 언급을 하면 이제 또 알고리즘을 많이 요즘 사람들이 많이 공부하는 이유가 취업 때문에 많이 한단 말이죠. 뭐 코딩 테스트라던가 이런 거에 다 알고리즘 문제가 나오니까. 근데 거기서도 이제 시험의 의도가 사실은 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현업에서도 이제 제대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코어로 들어갈수록 거의 하는 일은 데이터 구조를 만들고 알고리즘을 짜는 일이에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험을 한 사람은 뭐 그냥 라이브러리 갖다 쓰고 프레임워크 쓰는 게 개발의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라이브러리를 만들든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입장이 되면 거의 파랄은 데이터 구조를 고민을 하고 알고리즘을 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역량이 되는 사람을 우선 뽑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그냥 이제 상한선이죠. 공부 기본 이거는 이제 컴퓨터 과학에서 중요한 주제니까 이거는 이제 공부를 좀 한 사람만 뽑겠다 해서 약간 선을 자르는
라고 할 수 있는데 좀 거르기 위한 용도. 근데 이제 그런 용도라고 할지라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그냥 뭐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도 이걸 분석을 해서 내 직관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고 꾸준히 연습하시면 실제 알고리즘 문제도 잘 풀고 그 코어한 그 역할을 본인이 하게 될 때도 이제 잘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저희가 아마 간단한 이제 상상을 해볼 건데 첫 번째는 뭐 시간상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도서관에서 책을 소팅하는 시나리오. 두 번째는 그래프보다 좀 간단한 이제 트리 구조로 해서 뭐 어떤 깜깜한 길이 여러 갈래인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을 다 탐험하는 경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도서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그냥 엄청나게 큰 빈 공간에 어떤 도서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역할은 뭐냐? 이 책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막 책을 빌려가면 자기가 순서대로 예를 들어 번호대로 잘 정리를 해놨더라도 계속 틀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다시 제가 책을 또 정리를 하고 옮기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일을 잘하고 싶은 거예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시작은 제일 비효율적인 방법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이 쫙 있는데 이 도서관 넓은 땅에 제가 책에 이제 보통 분류 번호가 있고 뭐 ISBN 번호도 있고 한데 이제 분류 번호로 제가 1번부터 뭐 몇 번까지 쭉 다 깔끔하게 이제 정렬을 하는 게 목표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냥 맨 바닥에 책을 1번부터 2번 쫙쫙쫙쫙 엄청나게 길게 펼쳐둔 거죠. 그래서 총 뭐 책이 막 도서관에 몇만 권이 있는데 그걸 한 줄로 쭉 세워둔 거예요. 이제 제 목표는 누가 빌려가더라도 계속 정렬이 맞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그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여기 데이터 구조에서 중요한 액션 중 하나가 이제 정렬과 탐색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두 개의 행동을 보시면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정렬을 깔끔하게 하는 이유는 사실 탐색을 잘하기 위해서요. 뭐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를 힘들여서 하는 이유는 나중에 물건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거꾸로 뭐 탐색에 대한 비용이 거의 없다. 뭐 마음대로 어지러워 놔도 나는 그냥 물건 한 번에 어디 있는지 알겠던데? 라고 하면 괜히 힘들어서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렬에 대한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가 그런 식으로 얽혀 있다를 우선 인지를 하시고 자, 그러면 다시 도서관 예시로 와서 책을 한 줄로 쭉 했는데 누가 한 10번 책을 빌려갔다라고 합시다. 근데 제 목표는 아까처럼 정렬을 그냥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라고 했죠. 그러면 누가 빌려갔으니까 뭐 우선 빌려갔다? 그러면 그 정렬을 순서대로 이제 빈 책을 못 보겠는 거예요. 공간이 비어서. 그래서 이 한 권 한 권씩을 다 옮기는 거죠. 그래서 뒤에 막 몇만 권이 있는데 몇만 번을 다 책을 다시 옮기는. 그리고 거꾸로 누가 다시 반납을 했다. 뭐 120번 책을 반납을 했다. 그러면 다시 그 공간을 두고 뒤로 한 칸씩 쭉 다 옮겨야 되죠. 지금 생각만 해도 엄청 비효율적이죠. 이제 이게 가장 어, 기본적인 뭔가 어레이에 정보를 넣고 빼는 경우인데 이럴 때 이제 좀 정렬 시나리오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보면 이제 한 명이 이렇게 빌려갔어요.
근데 빌려가고 나서 책을 이상한데 다른 데 꽂아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빌려가는 사람이 거의 다 막 책을 이상하게 꽂아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 줄로 있을 때 제가 이 한 줄에 한 몇만 권의 책을 다시 재정렬을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그 비효율적인 이제 O 노테이션 치면 이제 n 제곱의 어떤 시간이 걸리는 알고리즘 중 하나가 이제 버블 소트인데 걔는 어떤 거냐? 만약에 이 책을 막 마음대로 꽂아놨는데 이제 최악의 경우가 이런 거예요. 봤더니 제일 마지막 번호가 맨 앞에 있고 그 다음 번호가 이렇게 있고 역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우연히도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제 목표는 1번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순서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목표는 이 책을 따로 막 이 공간이 여기만 쓰겠다. 뭐 다른 데 책을 막 분류를 해서 옮기고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여기 줄 서 있는 상태에서 제가 정렬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제가 책 한 권을 이렇게 우선 마지막 번호를 딱 잡은 다음에 그 다음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표현하는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아까 말한 것처럼 잘게 잘게 한번 쪼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책을 제가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얘 다음 책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요. 봤더니 제 목표는 이제 오름차순으로 점점 값이 커져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얘가 예를 들어 뭐 100이었고 얘가 99였다. 그러면 얘가 더 작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하고 작다면 얘를 바꿀 거예요. 여기서 뭐 사실 아까 뭐 템프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책을 제가 이렇게 위로 든 다음에 위에 뭐 임시 공간에 제가 책을 든 다음에 얘를 옆으로 넘어지기 전에 빨리 옮기고 이 책을 옆으로 딱 옮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책이 100번 책이 여기 오겠죠. 여기는 이제 98번 뭐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행위가 아직 저는 끝나지 않은 거예요. 반복을 하겠다. 언제까지 이 아까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내가 더 크네? 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더 작네까지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가 제일 큰 숫자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거를 적어도 몇 번을 뭐 100번까지 있다라고 합시다. 100권이 있다. 그럼 몇 번을 반복을 해야 될까요? 혹시 마지막 0.5는 어떻게 나오셨나요? 여기서도 이게 만약에 100개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뭐 100이 n이라고 한다. 이렇게 치면 이렇게 화살표 개수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나 빼고 다 여러 번 해야 되니까 이제 n-1 해서 99번을 만약에 이렇게 옮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이거 계산할 때는 막 n-1번을 하고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막은 이제 100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맨 앞에는 이제 99번이 있고 그럼 여기까지 하다가 마지막보다 한 번 더 옮기는 거죠. 그러면 뭐 n-2 뭐 이렇게 가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오는 게 아니죠. 다시 보면 어, 음, 이제 두 번째 경우를 보면 얘가 98, 그 다음에 지금 99, 98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얘도 여기까지 똑같이 이렇게 하고 비교하는 거는 여기 앞에서 딱 멈추겠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한 번씩 다 반복을 한다라고 할 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책이 앞으로 옮겨가면서 제 시작점은 계속 여기죠. 계속 여기부터 옮겨가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와서 이제 옮겨가고, 그 다음에 또 옮겨가고. 그럼 얘를 만약에 계속 쭉 옮기다 보면 이제 끝쯤에 이제 어떤 모습이 되어 있냐 보면 99 여기에 정렬 안 된 2, 1 이렇게 하고 나면 얘는 여기 한 번만 옮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옮기는 개수가 쭉 줄어드는 거는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복잡도를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비용은 몸으로 막 노동을 하니까 막 힘든 것도 비용이라 할 수 있지만 컴퓨터적으로 보면 그냥 옮기는 게 가장 핵심적으로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면 이렇게 옮기는 거. 분명히 아까 행동으로 볼 때는 제가 뭐 두 개를 얘를 선택을 하고 얘를 선택을 하고 비교를 하고 그다음 옮기는데 이런 짜잘한 동작이 다 있지만 제일 큰 비용은 이제 옮기는 거라고, 시간상 옮기는 게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 이제 식으로 보면 n-1 해서 2분의 1 해서 이게 말 그대로 저희 그 등비수열 합처럼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얘의 복잡도를 얘기하면 그냥 n제곱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뭐 2분의 1 n제곱이라도 숫자가 엄청 크면 그냥 무시를 한다 해서 이제 n제곱의 복잡도를 가진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디테일한 거는 아까처럼 막 계산을 해서 뭐 1, 2 뭐 이런 것들이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여기 잘게 나누는 것들, 판단을 잘게 나누고, 여기서 또 제가 따진 거는 제일 최악의 경우죠. 만약에 1번부터 다 있었고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제가 정렬을 하겠다라고 하면 1, 2 해서 비교해보고 없네, 끝까지 해서 없고, 그 다음에 2번, 3번 하고 얘도 끝까지 이렇게 한번 비교해봤더니 없고 이러면 이제 한 번에 그냥 끝난단 말이죠. 그냥 한 번씩 쭉 둘러보고 이제 끝나는 건데, 그 말했듯이 이제 upper bound, lower bound 이렇게 있을 때 최악의 경우가 이제 O 노테이션에 대한 거고, 그래서 최악의 경우가 이 케이스고, 이 케이스의 경우 실제 개수를 하나하나 따지면 이렇게 약간 등차 수열의 합 1부터 n까지 합 이만큼 개수고, 그걸 복잡도를 이제 컸을 때 무시를 해야 하니까 ON 제곱의 복잡도가 나오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이제 좀 발상이 별로인 거죠. 하나하나 다 하는 게. 그럼 이제 버지 소트의 발상은 뭐냐? 제가 이제 발상 중심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중에는 아마 개인이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따서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머지 소트의 발상은 뭐냐면 이 책이 정렬하기 너무 힘드니까 이제 친구들을 불러요. 친구들을 불러서 야, 책 우선 그 두 권씩 좀 나눠봐 해서 예를 들어 두 개씩 묶는 거죠. 두 개씩. 이렇게 두 개씩 묶고 나서 걔끼리만 우선 비교를 한번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100개가 있으면 50덩어리로 해서 걔가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정렬이 되어 있겠죠. 그럼 그 두 덩어리, 그 책 두 권씩 있는 거를 합쳐서 이제 4개에서 다시 또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돌아가면서 4개씩 정렬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한번 합쳐지면서 25덩어리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걔를 또 정렬하고 또 두 개씩 붙이고 또 정렬하고 두 개씩 붙이고 또 정렬하고 두 개씩 붙이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이제 머지 소트
소트의 이제 발상. 그러면 이게 처음보다는 사실 복잡도가 많이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경우가 있고, 이 복잡도에 대한 뭐 정보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버킷적 정렬은 뭐냐? 그 흔히 비유를 하면 버킷 그냥 바가지, 바구니 뭐 이런 건데, 이게 실제로 그 큰 도서관에서 그런 대회가 있어요. 어느 도서관이 가장 뭐 책 분류를 빨리 해서 잘 꽂나? 근데 그런 데서 보면 실제 버킷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냥 통으로 보고 예를 들어 100번대 책이 막 많이 나오네. 200번대 책은 좀 적고 이러면 그냥 통에다가 100번대 책 우선 쭉 넣어두고 200번, 2, 3, 4 이런 건 한 번에 통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100번대 책만 우선 꽂아서 걔만 정리를 쭉 해놓는 거예요. 걔를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다음에 많은 애들 통에 모여 있는 걸 정렬해서 꽂고 또 나오면 이제 만약에 100번이 자주 나온다. 근데 정렬을 제가 뭉쳐서 한번 해놨다. 그러면 걔는 그 순서를 꽂기가 좋겠죠. 이미 약간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런 식으로 책을 한 권씩 한 권씩 정리를 해서 넣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버킷 정렬의 발상. 그래서 뭐 흔히 뭐 자바스크립트나 아니면 파이썬이나 이런 데서 내부적으로는 팀 소트라고 해서 거의 그 알고리즘을 되어 있는데 그 발상이 버킷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가 좀 많이 쓰이는 그런 발상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